첫 번째로는 금융위에서 거액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의 의무화, 이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거액이라고 하는 그 가액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했는데요. 보통 한 1억대 내외는 2억대 정도 수준이 이 거액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분께서 한 2억짜리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다. 여태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자 뭐 한 4% 정도 내외에 이 정도만 납부를 하면 2억이라는 큰 돈을 미래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산을 가지고 집도 살 수가 있고요. 또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일시에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기껏 해봤자 연간 한 80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달로 따지면 12달로 나눠서 한 6, 7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게 이자 상환에 이자만 상환하는 그런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원금 분할 상환이 들어가게 되면요. 2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만기, 보통은 신용대출 만기를 3년 내지 뭐 길면 5년 정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연간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원금 상환액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4,800만 원 대비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는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거의 한 400만 원 수준을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주동산 투자를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원금에 대한 상환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특징은 바로바로 현금화가 할 수가 없고, 또 매달 여기서 내가 만약에 거주하는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소득의 상당 부분, 월 40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웬만한 고소득자, 연봉 1억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도 상환하기가 거의 어려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 시장에 너무 지나친 과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한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DSR이 40%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고 있는 대출이 이런 형태의 신용대출 밖에는 없다. 그러면 원리금 400만 원 대비해서 너가 적어도 40%까지만 원리금을 이제 상환액을 정해놓는다 보니까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지만 2억을 빌려주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발표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앞으로의 금융에 대한 지금 당국의 어떤 마인드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용대출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열로 흘러갈 양상을 보이는 자산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빚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100% 컨트롤할 수 있는 단기금리 형태도 있겠지만 기준금리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장기국채금리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장기국채금리는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렸다. 또 앞으로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국채를 사고자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낮아지면 앞으로 갚아야 될 돈 대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내가 이제 물건을 산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받을 자금이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금리는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일단은 모든 돈들은 어떤 시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굉장히 불붙은 시장은 위험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식 혹은 부동산, 이런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불이 붙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상품이 리스크 대비한 리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불붙어 있는 상품의 리스크는 높고 리턴은 높은 그런 상품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형태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상품인데, 그 상태에서 금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쪽 위험자산 속에 들어가 있던 상당수의 자금들이 안전자산 형태로 흘러 들어옴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장기국채 금리는 코픽스 금리의 상승을 낳게 되고, 코픽스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 악재의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경제 이슈들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시중에 풀리는 이 부채 부분, 이 부채 부분이 자꾸 이 자산 시장으로만 쌓이게 되면서 소득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소비를 어떻게든 늘리기 위해서 계속 보조금, 재난지원금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을 늘려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예금 쪽으로 많이 쏟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채 부분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계속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견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아파트 시장에 탑승하신 분들의 연배가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30, 40대들이었단 말이죠. 이분들이 시장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음에 진입하실 분들의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의 흐름을 보면 작년 한 가을까지 무지하게 올려붙였던 가격대가 지금은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수도권과 중저가 지역들, 서울로 따지면 이제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고가 주택들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대출 자체가 완전히 차단이 됐죠.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 내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추가 규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고가 주택일수록 약간은 더 보합세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강남 재건축들 실제 거래된 가격들을 보면 불과 몇 달 전 대비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약 5% 내외 정도의 일순간적인 하락이 지금은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매수인들의 매수세가 꺾였다거나 혹은 매도인들이 급해지면서 아주 싸게 물건을 내놓는다거나 그런 상태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가 이 시장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들은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공급 노선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층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하나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 도심 내부에서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8개 사업지를 발표를 하면서 이 8개 사업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로 이 8개 사업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분위기는 매도인들은 물건을 몇 년 전부터 이미 안 내놓고 있고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그냥 물어보러 오는데 가격 듣고 깜짝 놀라서 그냥 돌아가는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겠지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월 중과세, 이 중과세는 양도소득세 10% 중과세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6월 1일을 넘어서게 되면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잔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거래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주 급격한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으로까지 전개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이게 장기화가 계속 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 가격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어느 순간이 올 때까지는 지금 가격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사회 계층은 지금의 젊은 세대 분들입니다. 지금의 20대 분들 혹은 30대 초반 분들. 그분들께서는 일단은 이 고용 시장이 완전히 클로징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5년 뒤, 10년 뒤에 주축이 되실 분들의 소득이 거의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이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의 부동산 국면은 사실은 고가 주택으로 많은 거래가 몰린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전월세 형태의 거주를 어쩔 수 없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주택들 그리고 서울에서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작은 1, 2인 가구 거주용 주택의 전월세 형태로 많은 분들이 전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방향은 사실은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그 시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투자의 방향성도 같이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한 어떤 처분 여부, 혹은 새로운 매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방송 시간으로 다 해결해 드리기엔 상당히 짧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상담형의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사전에 전화 예약을 꼭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